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에 없이 감수성이 짙어지는 것 같다는 기분을 느끼고 있는 한 남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나온다는 말, 예전에는 한 귀로 듣고 흘렸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제가 체감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톡톡 사연에 제가 이렇듯 빠져서 지내게 되었나 봅니다. 매번 톡톡 사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잘 듣고 있어요. 요즘에는 유튜브에 보면 몇십 초 정도 길이의 짧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화면도 휴대폰에 가득 차고 영상 길이도 짧아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실상 그게 뇌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더 정확히는 뇌의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하길래 제가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톡톡 사연에 더욱 애정이 가고 소중하다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참을성과 인내심을 부리며 길게 사연 영상을 접하는 것이 왠지 제 뇌기능에도 도움이 될 것 같지 뭔가요. 물론 성우분들께서 너무나도 기가 막힌 연기력을 선보여 주시니까 제가 지루할 틈이 없어서 잘 듣고 있는 부분도 있죠. 이렇듯 매번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직접 제 경험담을 사연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전에 없던 변덕을 부려서 사연 신청을 해보기는 하는데 이게 정말 소재가 될까 싶어서 걱정도 되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네요. 저는 다들 쉬쉬하면서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한 형태로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입니다. 그건 바로 술은 좋아하시고 성격은 다혈질이며 능력은 없지만 처자식 앞에서 떵떵거리며 대접받는 것을 원하는 그런 아버지를 두었다는 의미였죠. 가족들을 힘들게 만드는 아버지, 그 때문에 시달리며 괴로워하시지만 자식들을 위해 꾹 참고 또 참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저에게는 5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제가 그것보다 더 이전의 일은 기억은 잘 나지 않고 7살 때의 일부터 대략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남동생을 돌보고 있었어요. 남동생이 울면 달랬고 송장난을 쳐가면서 놀아주었고 저도 어린아이인 주제에 형 노릇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남동생을 품에 안고 어르고 달래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식당 일을 다니고 계셨어요. 오늘은 맛있는 감자채 볶음이야. 이렇게 많이 가져왔지 뭐니? 오늘은 크게 횡재했다. 그렇지? 성혁아, 우리 맛있게 먹자. 제가 아는 한 일주일 중에서 하루 정도를 제외하고 매일 식당 일을 하셨는데요. 매번 반찬을 얻어오셨어요. 원래 식당에서 반찬이라는 게 남아돌아서 그런 건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비밀을 알게 되었죠. 동네를 쏘다니다가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식당에 근무하시는 어떤 아주머니를 보았거든요. 얼굴을 아는 아주머니가 계시니까 괜히 반갑고 신기해서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께서 함께 있던 다른 분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니까. 둘째가 그렇게 어린데도 밖으로 놔두는 걸 보면 아주 보통 미친놈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다가 그냥 밖으로 놔두는 것만 잘하면 차라리 다행이지. 그렇게나 자기 마누라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것 같더라고. 이상한 소리는 기본으로 잘하고 때리는 것도 종종 잘한다네. 애기 엄마가 아주 안 됐어. 첫째는 이제 학교를 들어갈 때 됐고 아주 의젓하던데 애 학교 보내고 앞으로 오래 공부시켜야 한다고 남편이라는 작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니까 자기가 혼자 열심히 해야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 아휴. 그러니까 식당에서 매번 반찬 여분으로 많이 만들어진 게 있으면 그냥 웬만하면 거기한테는 내어주려고 하지. 거기 내가 챙겨가는 건 아무도 질투 안 하고 아무도 뭐라 안 하고 그래. 제 발걸음이 딱 멈췄어요. 호기심으로 눈을 빛내며 그쪽으로 다가갔던 저는 어느새 제가 지척에 있는 것을 들킬까봐 겁이 나서 조심스레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려온 이야기를 이해하기도 전이었는데 저희 집을 두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본능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몇 걸음 더 조심스레 움직인 다음에 거리가 벌어졌다고 생각이 들자
그때부터는 미친 듯이 내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를 만큼 세게 달렸습니다. 전력으로 질주하는 저를 동네의 어른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무슨 일이 있길래 애가 저렇게 달리나 싶은 겨우 그런 의미의 눈빛을 것이었을 테죠. 그러나 그 순간에 저는 온 동네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고 안 된 아이라 생각해서 혀를 끌끌 차는 것만 같은 착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그 이전까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교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것인지 불행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는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매번 가져오시는 반찬이 그저 을에 당연한 것으로만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속한 욕을 뱉고 저질스러운 농담을 끊임없이 해대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언행을 어린 자식인 제 앞에서 하신다는 게 문제라고 인식한 적이 없었어요. 자주 집을 비우시는 것도 원래 아버지란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여겨왔던 저의 세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몸에 가끔 나 있는 멍자국이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 또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죠.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같은 학급으로 묶인 친구들이 각자 어떤 옷들을 입고 다니는지, 얼마나 깨끗하게 씻고 다니는지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저는 다른 친구들은 저만큼 이런 시각을 가지고 지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사고방식이 저만 튀었거든요. 선생님,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되게 좋고요. 많이 존경하는데요.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성혁이가 부모님 때문에 고민이 많구나. 효자이네. 그런데 성혁아, 부모님은 어른이시잖아. 어른들 문제는 어른들이 알아서 하게 두면 된단다. 성혁이 눈에는 부모님의 사이가 안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좋을 거야. 하지만 선생님께서 어제 경준이가 태민이하고 쉬는 시간에 싸웠을 때 사이좋은 친구들은 서로 때리는 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리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때리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선생님, 그러면 이건 사이가 좋은 건가요? 아니면 사이가 나쁜 건가요? 어,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말이지. 우리 성혁이가 부모님 문제에 신경을 너무 쓰지 말고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성혁아, 어린 동생이 있지. 아직 성혁이가 많이 챙겨주고 돌봐주어야지. 집에서는 우리 성혁이가 동생을 열심히 돌보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에만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 선생님의 이야기 우리 성혁이는 다 알아들었지? 똑똑하니까. 네, 알아들었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할게요. 실망을 뒤로한 채 고분고분하게 대답을 했지만 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것, 남들의 눈에 보기에도 불쌍하고 안 된 집이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저는 계속 기분이 안 좋았어요. 신나는 일이 생겨서 웃다가도 집을 생각하면 웃음이 딱 멈추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뭐가 잘못되었으며 어떻게 해야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학교의 선생님으로부터 답을 얻지 못했으니 저는 미궁에 빠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에는 착하고 순종을 해야 한다고 배워왔으므로 최대한 부모님의 일에 신경을 끄고자 노력을 해봤어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니 뭔가 일리가 있을 게 틀림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늦은 밤중에 고함을 치시고 어머니께서 비명을 지르시고 자다가 깬 남동생이 울기 시작하면 저는 달랬습니다. 남동생을 간신히 달래고 나서 방문을 조심스레 열어보면 아버지께서는 술을 찾아 집 밖으로 나가신 뒤였고
어머니께서는 산발이 대신 머리로 엉망이 된 공간을 정리하고 계셨죠. 이게 사람 사는 꼴이 맞아? 이러고 사는 것도 인생이라고 할 수 있나? 어머니께서는 그날따라 작게 흐느끼시며 그런 혼잣말을 뱉으셨습니다. 저는 소리가 안 나게 다시 조심스레 문을 닫고 남동생의 옆에서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이게 이상한 풍경이라는 걸 그걸 애초에 몰랐다면 차라리 나았을 거라는 바보 같은 생각도 그 시절에는 종종 해봤었죠.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처럼요. 저는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튀는 사고방식을 지녔다는 스스로의 생각이 맞았다는 걸 곧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딱히 교육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이를테면 한글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가르치는 아주 간단한 것이요. 그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주 많이 어렸을 때의 일들을 기억할 정도로 기억력이 좋지도 않았고요. 그럼에도 희한하게 제가 공부를 잘했어요. 학원을 2개씩 다닌다는 친구들과 제가 성적이 엇비슷하게 나왔을 때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확실해졌죠. 다른 친구들은 학원을 다니면서도 애를 먹으며 고전을 면치 못했던 수학이라는 과목 앞에서 저는 그 어떤 부가적인 학습이 없어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보면 그걸 어떻게든 조용히 풀어나갈 궁리만 들었을 뿐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하는 막연함 따위는 전혀 들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이 정도로 하는 애들은 은근히 많아. 이런 것들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중학교 올라가서 나대고 설치다가 죄다 큰 코를 다치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이셨던 선생님께서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한 비밀을 발설하시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나는 개촌용이라는 말이 그렇게나 싫더라. 태생부터 잘난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그게 이치에 맞는 거야. 못나게 태어난 것들은 계속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이고 각자의 자리와 영역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한단다. 선생님의 소나기에는 방금 채점을 마친 100점을 맞은 제 시험지가 들려 있었죠. 저는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80점 정도를 받았던 학급의 반장이 채점된 시험지는 봤던 순간에는 박수갈채가 함께였어요. 선생님께서 모두 박수라고 외치셨기 때문입니다. 그 반장은 집이 잘 살기로 소문이 나 있던 친구였죠. 그 광경을 보는데 기분이 정말 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따라 안 하던 짓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험지를 챙겨서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식당으로 향했어요. 한가한 시간대였고 어머니를 포함한 직원들이 청소와 재료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제 남동생은 식당 안에 딸린 자그마한 방에서 낙서놀이를 하고 있었죠. 성혁아, 웬일로 네가 여기로 왔어? 학교 끝나면 요새 맨날 친구들하고 놀러 돌아다니는 거 아니었어? 오늘은 친구들이 다 일찍 집으로 갔나 봐. 어머니께서 밝게 물어오셨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전 늦은 밤중에 아버지께서 술병을 깨시며 그걸 어머니의 얼굴에 들이민 뒤 죽여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입을 꾹 다물고 핏발선 눈으로 눈물만 흘리셨죠. 아버지께서는 쌍욕을 뱉으신 뒤 술병을 던지시고 집을 나가셨으며 돌아오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런 일을 집에서 겪지 않은 사람처럼 어머니께서는 밝은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곳에 계시는 다른 직원 아주머니들께서는 모두 저희 집의 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시험지를 꺼내드는 동안 아버지의 귀가를 제가 바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틀이 아니라 20일 혹은 2개월,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2년. 그렇게 아버지께서 계속 돌아오지 않으신다면 어머니와 저, 남동생 모두 더욱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속으로 많이 좋아하고 따랐던 저는 다 어디로 증발해서 사라져버렸는지 저조차 의문이었죠.
오늘 학교에서 성적이 나왔어요. 이거 보여드리려고요. 세상에나, 어머나, 우리 성혁이가 100점을 받았네? 이거 자랑하려고 여기에 들고 온 거야? 우리 성혁이 너무 장하다. 다들 여기 보세요. 저희 성혁이가요, 100점을 받아왔다니까요. 어머니께서 활짝 웃으며 다른 분들께 자랑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몰려들어서 제 시험지를 구경하셨어요. 저는 그 이전에 몇 번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냐는 어머니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적이 있었고 100점을 받은 시험지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런 것은 아니었죠. 아버지의 술주정, 어머니 몸에 남은 멍자국, 그런 것들에 비해서 100점짜리 시험지는 아무런 존재감도 과시하지 못할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무슨 바람이 들었던 것인지 식당의 아주머니들이 다 보시는 앞에서 제 시험지를 과시하였던 것입니다. 이야, 성혁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듣기는 했었는데 그게 농이나 과장이 아니라 참말로 공부를 잘하는 것이었구만. 대단하네. 어떻게 수학을 100점을 맞을 수가 있을까? 거의 천재인 것 같으네. 한 아주머니께서 넉살 좋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렇게 말씀하시자 어머니께서는 쑥스럽다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다들 함께 웃음을 짓고 있던 그때 제가 분명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학 말고 국어도 100점 맞았어요. 아이고야, 진짜? 성혁이 얘가 공부를 보통 잘하는 게 아니네. 이러다가 100점 맞는 과목이 수두룩해지는 거 아닌가 몰라? 다른 과목도 전부 100점 맞았는데요? 에? 그게 무슨 소리야? 다른 과목들도 전부 다? 그러면 네가 모든 과목에서 싹 다 100점을 맞았다는 거야? 성혁이 네가 전 과목 시험에서 단 한 문제도 안 틀렸다고? 네, 맞아요. 저희 반에 학원을 여러 개 다니는 친구도 있는데요. 걔는 전 과목 100점 못 받았어요. 저희 학교에서 제일로 부잣집이라는 친구도 따로 공부를 한다고 하던데요. 걔도 저를 못 이겨요. 공부로는 아무도 저를 못 이겨요.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학교에서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아유, 네가 정말 그 정도라는 말이야?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인데? 너는 따로 학원도 안 다니고 교육에 투자를 받을 수도 없는데. 그럼 네가 거의 천재가 아니라 그냥 완벽한 천재라는 소리잖아. 그 아주머니께서 기겁을 하실 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놀라신 반응들을 보이고 계셨어요. 저는 속으로만 무척 뿌듯한 기분이 되어 어머니를 바라봤죠. 저로 인해 어깨가 으쓱해지셨으면 해서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서 창백해진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야말로 놀라고 당황했죠. 어머니께서 그런 반응을 보이실 줄은 몰랐어요. 가라앉은 얼굴로 저에게 시험지를 돌려주신 어머니께서는 이따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왠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서 풀이 죽었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랑을 한 게 건방진 행동이었다고 꾸중을 들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꾸중을 하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재차 확인을 하려고 드셨을 뿐이었습니다. 성혁아,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진실만을 대답해야 한다. 너 정말 네 힘으로 아무런 도움 없이 네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그런 성적을 받아온 거야? 다른 친구의 시험지를 훔쳐보거나 그러지 않았어? 100점을 받지 못한 과목들이 있는데 다 그런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건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예요. 정말로 전 과목에서 100점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냥 모든 문제를 제가 다 풀 수 있어서 풀었고, 그래서 전부 100점을 맞았을 뿐인데 왜 저를 못 믿으세요?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성혁아, 내가 너무 고단해서 우리 성혁이한테 말이 좀 헛나갔어.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도 돼. 알았지? 성혁이가 동생 잘 준비 좀 시켜줄래? 저는 억울했는데 안색이 어두운 어머니를 보자 금세 울컥한 것이 사그라들었습니다. 남동생하고 둘이 잘 준비를 마치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오늘도 안 돌아오시기를 속으로 빌면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아주 작은 소음이 들려왔어요. 어머니께서 안 주무시고 계신 거였죠. 저는 소리를 내지 않고 일어나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께서는 그렇게나 치를 떨고 싫어하시는 술을 드시고 계셨어요. 집구석에 있던 소주 한 병을 잔에 따라서 천천히 드시고 계셨는데 안주는 식당에서 얻어온 밑반찬 한 가지였습니다. 저는 아주 조금만 연 방문 틈새로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방문을 다시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께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시는 게 들려왔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절대 시도득은 못한다고 하는 거구나. 피는 못 속이나 보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성혁아, 너를 위해서였다고. 그럼에도 나는 그렇게 여전히 생각하련다. 운명처럼 제가 그걸 듣고 말았죠. 도대체 저게 무슨 말씀일까 싶어서 제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나 그 이후로 어머니께서는 한숨만 내쉬셨을 뿐 더 이상은 혼잣말을 이어가지 않으셨어요. 저는 의문을 품고 잠자리에 누웠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또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어머니께 그 혼잣말을 대체 뭐였냐고 여쭤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잘못 들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여겼죠. 그런 식으로 제 안의 의문을 지워내는 쪽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의 크나큰 실수였다는 사실을 저는 훗날 깨닫게 되었죠. 그런 깨달음이 찾아오는 미래가 있다는 줄도 모르고 저는 범상치 않은 사춘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특별한 게 타고난 공부 머리뿐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예민했습니다. 그리고 또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단순한 일을 가지고도 심도 깊게 파고들면서 고뇌를 했고 감정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경우가 다수였어요. 부모님의 관계가 만약에 평범했고 저희 집에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도 저는 한껏 예민한 기질을 발휘하는 아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질은 타고나는 거니까요. 이런 성격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어떻게 살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끝도 없이 했었고요. 이런 저와는 다르게 남동생은 진지한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공부도 못했습니다. 저보다 성격 자체가 사교적이고 밝고 착한데 그것과는 별개로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나를 잡고 가르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나는 형이 100번을 나한테 설명해주면 101번을 못 알아들어. 그런 소리를 해맑게 되는 남동생을 보면서 망연자실했죠. 저희 집에 미래는 없고 만약에 있다면 제가 성공하는 길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 받은 영향이란 큰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학교 선생님께서 부모님의 문제에 신경을 끄고 지내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은연중에 저한테 계속 남아 있었어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면, 그래서 저라도 성공해서 집안의 미래가 되려면 부모님의 일에 신경을 되도록 끄고 사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무척이나 비겁하게 지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가면 갈수록 도가 지나친 분이 되셔서 저도 때리셨어요. 너 학교에서 공부를 좀 한다면서? 그래서 기고만장한 거냐? 그래서 이 애비 앞에서 눈빛이 그따인 거야? 언제부터 네가 그렇게 눈빛이 싸가지가 없어졌나?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든? 그 애미의 그 아들이네. 둘 다 나를 잡아서 족치든지 해야지 이건 원. 익숙하다 못해서 지겨운 술 냄새. 저 손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 말고는 연필도 안 잡아봤을 것 같은 손으로 제 머리통을 때리시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마냥 좋아했던 아주 어린 시절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라면 치가 떨렸습니다. 형, 민규 알지?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 민규네는 지난 주말에도 가족이 다 같이 물놀이 다녀왔대. 민규네 아빠가 운전하고 어디 놀러 가는 걸 엄청 좋아한대. 그래? 잘 됐네. 근데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건데? 너는 쓸데없는 소리를 할 기운이 있으면 문제집이라도 한 번 더 들여다봐. 남동생이 저에게 와서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저는 차갑게 대응했으나 속으로는 남동생이 왜 그러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동생도 그런 가족이 가지고 싶었겠죠. 그런 부친 아래서 태어나고 자라고 싶었겠죠. 머리가 커갈수록 절실히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남동생에게도 아버지께서는 전혀 거리낌 없이 엉덩이를 걷어차거나 듣는 것만으로도 귀가 썩을 것 같은 쌍욕을 날리셨습니다. 저는 남동생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괜히 반항적으로 굴어서 아버지를 자극하지 말라고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키가 확 컸습니다. 남자애들은 고등학생만 되어도 어른들이 쉽게 얕볼 수 없는 체격이 되었죠. 그 점을 저는 알았고 조용히 버티면 아버지께서 알아서 저희 형제를 굳이 건드리지 않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주먹질, 발길질은 그저 맞고 넘기면서 버텼습니다. 역시나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간 뒤부터 아버지께서는 저를 때리지 않으셨어요. 종종 시비나 거시는 게 다였죠. 그마저도 저는 거의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임마, 너 지금 똑똑하다고 유세 떠는 거야? 그깟 공부 좀 잘한다고 아주 싸가지가 밥맛이네. 명문고인지 나발인지 그런 데 다닌다고 오만 잘난 척은 다 하는구만. 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으며 당연히 칭찬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도 제가 똑똑하다고 유세를 떠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희 형제는 그렇게 그 시절을 나고 있었는데 제가 비겁하고 못나서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화풀이를 어머니에게 푸셨죠. 제가 더 어렸을 적에 그랬듯 어머니께서는 당신께서 당하시는 모든 모욕과 수모를 자식들에게 내보이기 싫어하셨습니다. 뻔히 저희 형제가 다 눈치를 채고 있다는 걸 어머니께서도 아셨으나 그럼에도 입 밖으로 꺼내시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만행을 항상 덮어놓고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핑계로 앞세워서 저는 비겁하게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하는 게 어머니를 위한 진정한 길이라고 멋대로 단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꼽히는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재수없는 소리 같긴 하지만 저는 제가 해낼 줄 알았습니다. 공부가 어렵다고 느껴진 적이 없었거든요. 대입 시험도 마찬가지였죠. 여전히 공부에 가망이 안 보이는 남동생도 이제는 걱정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해내면 될 일이었어요. 제가 성공해서 어머니와 남동생을 이끌며 살면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내년쯤 되면 저희 이사 가요. 아버지가 모르는 곳으로 저희끼리 가서 살아요. 아니면 아예 아버지하고 이혼을 하세요. 이제는 그래도 되잖아요. 제가 이제 성인이잖아요. 성혁아, 말이나마 고맙다. 그렇지만 네 동생이 아직 중학생인데 어떻게 그러겠어. 네 아버지 그 인간 절대로 이혼해줄 인간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반드시 그 인간이라면 찾아낼 수 있지. 너희들 아버지니까. 너도 대학 다니고 네 동생도 중학교 다니고 이러고 있는데 찾는 게 왜 어렵겠니? 무조건 금방 찾겠지.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말씀에 틀린 부분이 없어서 더욱 답답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뭐합니까? 성격이 예민해서 세심하고 세밀하면 뭐합니까? 어머니 한 분을 도와드릴 수가 없는데요. 자괴감이 들더군요. 이혼 소송이라는 것도 떠올려봤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께서는 작정하고 보복을 가하고도 남으실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무턱대고 이혼을 강행했다가 그 이후로 큰 보복이라도 당한다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될 터였죠. 그래서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전보다 나이가 드셨고 건강관리를 못해서 횡포가 예전만 못해지신 데다가 뭐에 빠져서 지내시는 건지 집에 들어오다 말다를 반복하셔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남동생은 제가 억지로 전문대라도 보냈어요. 성혁아,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다면 네 동생은 고등학교를 나온 것으로 그냥 끝마치고는 말았을 텐데 전부 네 덕이야. 저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얼굴에 진 주름들이 그날따라 잘 보였습니다. 너무 고생을 하며 사셔서 그런지 피곤에 절여버린 인상을 하고 계셨죠. 어린 시절 보고 자랐던 어머니의 고운 모습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니께서는 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남동생과 둘이 부둥켜 안고 슬프게 울었습니다.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서 면목이 없어서 울었습니다. 명문대 졸업을 앞두고 있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남동생은 본인이 막노동을 뛰어서라도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형인 제가 다 해결할 거라고 했어요. 큰 소리를 쳤지만 저도 뾰족한 수가 없었죠. 비겁하게도 부모님의 관계를 모른 척하며 지내기 위해서 저는 가족 이야기를 어머니와 나누어 본 적이 드물었죠. 그래서 이때가 처음으로 제가 어머니께 다른 가족들 이야기를 여쭈어본 때였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저희한테는 다른 친척이 없는 건가요?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편찮으신데 상황을 알릴 친척이 아무도 없어요? 도움을 줄 만한 친척이 진짜 한 명도 없나요? 너도 알잖아. 성혁아, 네 아버지는 진작 부모하고 연을 끊고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걸. 개차방 같은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였다고 하면서 네 아버지가 얼마나 일을 박박 할던지. 아버지 쪽은 알아요. 저는 어머니 쪽을 여쭙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나는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는 고아였어. 아주 어렸을 때 마을에 엿병이 돌아서 다들 죽고 뿔뿔이 흩어졌고 나는 고아로 쭉 살았지. 그렇게 혼자 사시다가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하신 거였고요? 맞아. 네 아버지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 어떤 인연도 없었단다. 나는 참 이렇게 보니까 정말 초라한 인생이네. 아버지께 맞고 사실 적에도 어머니께서는 그런 서글픈 표정을 지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짓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죄인이 된 기분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여쭙지 못했어요. 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셨다는 사실을 알고 슬그머니 잠적을 하신 아버지가 증오스러웠습니다. 이때를 이용해야겠다 싶었어요. 어렵사리 연락이 닿은 아버지께 이혼하시라고 그랬죠. 어머니의 병원비를 내주시던가 하다못해 간병을 직접 다 하시면서 수발을 드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못하시겠으면 이혼을 하시든가요.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의 투병 생활은 아주 길고 아주 힘들 거라고요. 어차피 그 힘든 시간을 함께 하실 생각이 없으시죠? 그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어머니하고 이혼하세요. 남남이 되시라는 말입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질이야? 네가 뭔데 또 나한테 똑똑한 척을 하고 지랄이냐고? 이혼하시고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사시면 돼요. 명문대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대기업 가고 고액 연봉 받는 곳에 취업을 한다면 사람들이 다른 대학을 안 갔겠죠. 명문대 나와봤자 결국은 그 이후에 또 다른 취업 전쟁의 시작일 뿐이에요. 제가 잘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빚으로 달린 어머니의 병원비를 앞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갚으며 지낼지도 알 수 없어요. 아버지가 어차피 제 덕을 보시기는 힘들 거라는 소리입니다. 제 설득은 먹혀들었고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그때 이혼을 해주셨습니다. 투병 중에 이혼을 하신 어머니를 향해 병원 사람들이 안쓰럽다는 눈길들을 보냈지만
저희 형제들은 후련하기만 했어요. 어머니께서도 저에게 고맙다고 거듭 그러셨어요. 하지만 저는 지난날을 비겁하게 지냈다는 죄책감에서 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반가운 얼굴들도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예전에 일을 하셨던 식당의 분들이셨죠. 많이들 늙으셨더라고요. 다들 하나같이 어머니를 향해 이혼을 축하한다고 이제 암이 낫기만 하면 될 일이라고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배웅 나갔는데 어떤 한 분이 깜빡할 뻔했다면서 봄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저에게 주셨습니다. 식당에서 어머니와 제가 찍힌 사진이었어요. 아, 이때 언제인지 알 것 같아요. 제 손에 들려있는 게 100점 맞은 시험지니까요. 바로 알아보겠네요. 이때 어느 분이 사진기를 마침 가져오셔서 저와 어머니를 찍어주셨었죠. 추억이 새록새록 돋아났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제 품속에 넣고 반드시 완치라 하신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저희 형제의 간절함이 닿은 것인지 어머니께서는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다시 평범한 일상 속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동네로 이사도 갔고요. 그곳에서 남동생은 아르바이트도 다니고 자격증 학원도 다니면서 어머니를 돌보아 드렸고요. 어머니께서는 소일거리를 하며 지내셨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감격의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저는 미루었던 대학 졸업을 했고 제가 원하는 근무 조건, 복지 환경을 갖춘 기업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저는 기질이 예민해서 그런지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가 많았고 그래서 두통을 달고 사는 편이었는데요. 희한하게 취직을 하고 나니까 두통 증세가 옅어졌어요. 일을 다니는 게 천직인 건가 싶어서 그저 웃고 말았습니다. 입사하고 2달 정도가 되었던 때 회사 로비에서 회장님을 뵈었어요. 그렇듯 가까이에서 뵌 건 처음이라 신기하다는 기분으로 옆에 있던 사수와 함께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천천히 고개를 든 순간 회장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제가 잘못 보았나 싶었습니다. 이상한 착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날 식사 시간에 사수한테 아까 회장님과 눈이 마주친 것 같다면서 농담투를 냈는데요. 사수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본인도 봤다고 하는 겁니다. 회장님이 분명 정확히 제 쪽을 응시하는 거였다고 그 눈빛이 꽂히는 걸 본인이 옆에서 똑똑하게 봤다고 그랬어요. 성혁 씨, 설마 입사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회장님한테 잘못 찍힌 거 아니야? 인상 안 좋다고. 회장님이 아까 성혁 씨 얼굴을 살피시는 것 같던데? 사수가 장난스럽게 낄낄거렸고 저는 그저 피식 웃었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회장님을 가까이에서 뵈었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어머니께서는 회사에 다니면서 그런 게 재미있는 순간이 아니겠냐며 웃으셨고 남동생은 농담을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아는 사람하고 형이 닮아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 자기가 아는 사람하고 닮은 얼굴을 보면 많이 쳐다보게 되잖아. 그런 거였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에이 설마 그럴 확률이 있겠나 싶다. 가볍게 대화를 하고서 그냥 넘어간 일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여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다른 층의 부서에 직접 전달할 서류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였어요. 멈춰선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마자 제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타고 계신 분이 회장님이셨던 겁니다. 아무 수행원도 없이 혼자 계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도록 두셨던 것이었겠죠. 조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려가십시오. 저는 다른 걸 타고 가겠습니다. 아닐세, 아니야. 내가 머리가 하도 아파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버렸으니 그쪽은 잘못이 없지. 얼른 타게. 어디로 가나? 그럼 염치 불구하고 같이 타겠습니다. 저는 6층에 일이 있어서 내려갑니다.
내가 자네 얼굴을 바로 알아보겠군. 이전에 마주친 적이 있었지, 로비에서. 아, 네. 확실히 그랬었습니다만, 저를 기억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회장님의 기억력에 제가 깜짝 놀랐고, 너무 긴장한 나머지 6층의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진 회장님의 말씀에 더욱 놀라고 말았죠. 이거 아주 이상한 소리인 건 아는데 자네가 하늘나라로 떠난 내 아들하고 많이 닮았어. 제가요? 아,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 어느 쪽도 생김새가 닮지 않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던지라 왠지 신기하네요. 그거야말로 신기하군. 보통 어느 한쪽이라도 닮기 마련인데. 그나마 어머니 쪽을 닮기는 했는데 어머니께서 워낙 미인이신지라 닮았다고 하기에는 제가 민망하죠. 자네는 아주 효자인 것 같구만. 그런 느낌이 와. 기회가 된다면 자네의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나도 보고 싶을 정도야. 저는 회장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카리스마 넘치고 엄격하신 분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왜 일개의 신입사원인 제 앞에서 이런 넉살을 부리시는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묘하게도 그 순간에 저는 어렸을 적에 들었던 어머니의 술주정 섞인 혼잣말이 떠올랐습니다. 시도득은 못한다는 소리였었죠. 저는 제가 6층을 누르지 않은 탓에 엘리베이터가 이미 5층을 지나 내려가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 이렇게 해서 몇 초를 번 셈이었으니 회장님께 이거라도 보여드리자 싶었습니다. 제 휴대폰의 뒷면을 회장님께 보여드렸어요. 100점을 맞았던 시험지를 들고 어머니께서 일하시던 식당에 찾아갔던 날 찍힌 사진이었죠. 어머니와 제가 나온 부분을 중점으로 오려서 휴대폰 뒤에 붙이고 다녔어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하고 찍은 사진인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요. 잠깐. 이쪽이 자네 어머니라고? 이 꼬맹이가 자네이고? 그런데 회장님께서 제 손에서 휴대폰을 뺏어서 드시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멈춰섰고 문이 열리자 수행원들이 대기 중이었는데 회장님께서는 사진만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수행원들과 어리둥절한 시선을 교환하고 있었죠. 틀림없어. 그때 그 아가씨야. 우리 아들하고 만났던. 회장님께서 사진을 쥔 손을 떨며 그렇게 외치셨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새 혼이 나간 얼굴이 된 회장님께서 온몸을 덜덜 떠시며 어디인지 모를 허공을 응시하신 채로 계속해서 중얼거리셨어요. 내가 눈에 불을 켜고 결사반대를 하던 중에 임신을 했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결혼을 허락해달라며 우리 아들하고 둘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지만 나는 그럼에도 허락할 마음이 들지 않았어. 뱃속의 아이도 용납 못한다고 했었고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단단히 경고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산을 했다고 뱃속의 아이가 죽어버렸다고 그런 소리를 하더니 유산의 충격이 커서 우리 아들하고 헤어지고 멀리 떠나서 살겠다며 떠났었어. 그대로 잠적을 했었지. 그런데 설마 뱃속의 아이가 살아있었던 건가? 사진 속의 꼬맹이의 얼굴도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이 얼굴도 닮았어. 너무나도 닮았어. 그렇게 외치신 뒤 회장님께서는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수행원들이 달려왔고 완전히 혼돈의 장이 되고 말았어요. 혼절하신 회장님을 보며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을 따름이었어요. 제가 혹시 꿈을 꾸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회장님께서 실려간 뒤 입원하신 병실로 제가 불려가는 것을 보아 절대 꿈은 아니었죠. 회장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성혁아, 아직 일하고 있을 시간인데 웬일로 전화를 다 했어? 혹시 오늘은 일찍 퇴근하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오늘 회사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회장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일찍 잃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회장님의 죽은 아들을 많이 닮은 모양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말을 해주겠니? 응? 회장님의 죽은 아들을 닮아 대체 누가 너한테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해? 회장님이요. 저에게 회장님이 직접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하고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회장님께서 어머니를 알아보셨어요. 안다고 하셨어요. 많이 놀라셔서 쓰러지셨고 병원에 지금 계시는데 어머니하고 저를 같이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어머니, 혹시 아시는 바가 있나요? 침착하게 말을 마쳤는데 어머니의 대답이 안 들려왔습니다. 당황해서 어머니께 캐물으려던 저는 이내 멈칫하고 말았죠. 어머니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모르게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아났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네가 일하는 그곳이 그 집안의 회사였다니. 어머니, 아니죠. 뭔가 지금 잘못된 거죠. 제가 기업 회장님의 손자라거나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어머니하고 이제 이혼하셨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어머니하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저잖아요. 그쵸? 아니야, 성혁아. 잘못된 건 네가 네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알고 살아온 거란다. 그게 잘못된 거였어. 너는 원래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의 핏줄이었단다. 내가 그걸 이날 이때까지 숨겨온 거야. 너무 충격이 커서 귀에서 막 이명까지 들리고 있었는데 반대로 머릿속이 개운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는 무언가 한참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으며 살아왔었습니다. 하도 예민한 성격이라 그랬던 걸 수도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제가 아버지의 핏줄이 아니라는 걸 느껴왔던 건가 봅니다. 저희 집에서 항상 저만 다르게 튀는 이방인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나 봅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쨌든 확실하게 확인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저와 함께 병원으로 향하셨어요. VIP 병실에 누워 계신 회장님께서 믿기 힘들다는 눈빛으로 저희 모자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맞구만. 맞아. 세월이 흘러서 비록 변하기는 했다만 그래도 내가 저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지.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지. 내 손자가 맞나? 세상을 떠난 우리 아들이 남기고 간 우리 집안의 핏줄이야? 회장님께서 굳센 얼굴로 물어보셨을 때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옆에서 저는 한숨을 토하고 있었어요. 회장님께서는 저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셨고 망설이며 다가가자 저의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살아온 거였어. 이렇게라도 만나게 된다니.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그걸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본디 일남 이녀 삼남매를 둔 분이셨습니다. 저희 친부 되시는 회장님의 아들이 막내였고요. 생각이 많은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사색을 하도 즐겨해서 혼도 많이 났다고 해요. 사춘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예민하고 불안도가 높아진 게 주변 사람들의 눈에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와 완전히 판박이었던 거예요. 친부께서는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다만 그 누나들이 공부 머리를 타고났었죠. 그러니까 저는 예민한 기질과 공부 머리를 고루고루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외모도 완전히 친탁을 하였죠. 저에게 할아버지가 계시고 친척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고 감동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당연히 제가 그 집안의 핏줄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검사는 형식적인 거였어. 이미 생긴 것부터가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뭘.
저와 큰고모 되시는 분께서는 그렇게 소감을 밝히셨죠. 고모들의 자식들, 그러니까 저의 고종 사촌들 중에서 2명이 먼 훗날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열심히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등장한 거였는데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반갑고 신기하면서도 경계가 될 법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장님, 아니 저희 할아버지께 부탁을 드려서 외국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줄곧 꿈꿔왔지만 감히 이를 엄두를 못 냈던 게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일을 다니는 것이었거든요. 내가 형하고 이부 형제였다니, 형은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었다니. 와, 어쩐지 형만 특별하게 똑똑하고 성격도 남다르더라. 이제는 다 이해가 가. 남동생은 밝혀진 사실 앞에서 굉장히 신이 나 있습니다. 제가 엄청난 집안의 핏줄인 게 밝혀져서 본인도 수혜를 입게 되었다며 좋아했어요. 저에게 몇 번이고 미안하다 하셨으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던 어머니께서는 어느덧 편안해진 얼굴이셨어요. 만약 어머니께서 저의 존재를 당시에 숨기고 도망치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사진으로만 본 친부 말고 저와 함께 살아왔던 아버지 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제가 당신의 친자식이 아닌 걸 알고 계셨죠. 제가 2살 때 2분이 만나 결혼하셨다고 하더군요. 좋은 분은 아니셨으나 최소한 저와 남동생을 친자식이니 아니니 하는 문제로 차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다는 점을 깨닫고 참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와 저희 형제가 지옥 속에 살았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이었기에 그럼에도 용서까지는 되지 않았죠.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면모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새삼했을 따름입니다. 저희 친부께서는 어머니와 강제로 헤어지신 뒤 집안의 등살에 밀려 떠나게 된 미국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교통사고였죠. 친부께서 지내셨다던 동네를 거닐며 어머니께서는 연신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를 제가 감히 해석해보자면 이제서야 라는 의미 같았어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다가 미국 지사를 이끄는 직책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무척 뿌듯해하셨죠. 남동생은 푸드트럭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서 떼돈을 벌었고요. 아주 능력이 좋은 녀석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좋은 인연을 새로이 만나서 편안한 연애를 지금까지 이어가고 계신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30 중반의 여성입니다. 사연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하는데 계속 보다 보니 제가 겪었던 일도 생각나고 그렇더라고요. 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해서 써봅니다. 저는 그렇게 막 능력 있거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정말 딱 중간만큼 했고, 그래서 대학도 지방대를 갔고요. 또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졸업하고도 되게 막막했었거든요. 저 때도 계속 취업난이었어서 그래서 저는 어차피 결혼할 거라 크게 고민하지 않고 중소기업 쪽으로 들어갔어요. 직원이 수십여 명 있는 그래도 자리 잡힌 중소기업이었고 거기에서 격리 일을 하게 되었죠. 4년제 대학식이나 나와놓고 격리를 하러 온 저한테 직원들이 되게 신기해하면서 처음에 많이 뭘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성격이 좀 무뚝뚝하고 할 말은 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점차 호기심에 저한테 다가오시던 분들도 더 이상은 말을 걸지 않으시게 되었죠. 어차피 저는 결혼해서 전업주부를 사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직장에서 좀 외롭게 다니는 것도 상관은 없었어요. 나름대로 줏대 있는 성격이었거든요. 부모님이 엄하시고 집이 좀 답답한 가풍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집에서 나오고 싶어서 결혼도 빨리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 평생을 맡기려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어야 했고, 그런 남자는 요즘 참 인기가 좋은 편이잖아요? 제가 직접 만나보려고 해도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다른 친구들은 모두들 제대로 된 직장을 잡거나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는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고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원래는 누굴 소개받거나 하는 걸 정말 싫어해서 절대 소개받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걸 추구하는 편이었는데 그러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때가 제가 20 후반 되었을 때였죠.
사실 그때쯤이면 여자들 대부분 결혼을 이제는 해야 하는데 하면서 조바심이 들 시기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랬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혹시 자기 남친의 고향 친구를 만나볼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너 남친의 친구? 고향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래. 그렇지 않아도 그 친구가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다고 소개시켜줄 사람 없냐고 한다는 말을 어제 들었거든. 딱 잘 됐다, 야. 그 친구분은 나이랑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데? 내 남친이 나보다 2살 많잖아. 그니까 너보다 2살 많은 거고 직업 공무원이야. 와, 공무원? 그래, 내 남친은 지금까지도 공시보잖아. 그 친구는 이미 공무원 작년에 되었대. 그래서 직장에 적응 좀 하고 나니까 여자친구 구하고 싶은가 봐. 게다가 공무원 되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막 결혼하라고 재촉하신다더라고. 그렇겠지. 와, 딱 좋다. 나도 결혼 빨리 하고 싶은데. 그래? 그럼 내가 남친한테 말해서 그쪽에다가 너 연락처 알려줄게. 그래, 그래. 부탁해. 그쪽에는 내가 이렇게 좋아한다는 건 말하지 말고. 당연하지. 여자는 좀 비싸 보여야 하는 거야. 아무렴. 친구는 웃으면서 남친한테 연락을 했어요. 나이는 2살 위, 공무원 된 진 1년. 딱 좋은 조건이었죠. 뭐 다른 건 몰랐지만 일단 만나본 다음에 알아봐도 나쁘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달에 약속이 잡혀서 만나게 되었어요. 나이가 있었으니 주선자는 안 끼고 그냥 우리끼리 연락해서 약속 잡고 만난 자리였죠.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남자는 외모가 그리 나쁘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체격이 좋은 편이었어요. 얼굴은 뭐 그럭저럭이기는 했지만요.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대화하는데 느낌도 나쁘지 않았어요. 자기가 공무원이란 사실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차피 저도 안정성 높은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쁘게 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직업을 싫어하는 사람보다 자부심을 가진 긍정적인 사람 쪽이 훨씬 낫잖아요? 사실 제가 일하는 곳이 좀 일반적이지 않은 직렬이거든요. 공무원이시라는 말만 듣고 직렬이 어디신진 못 들었어요. 어디신가요? 교정직이에요.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흔히 말하는 교도관이에요. 어머, 저 교도관은 처음 뵈어요. 그렇죠. 다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 흔한 직렬은 아니니까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일하는 지방직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구나. 힘드시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저희는 일반 공무원들하고는 달리 법정 공휴일에 딱딱 쉬지도 못하고 일도 교대로 해요. 24시간 계속 수감자들 지켜봐야 하니까요. 이게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사실 자부심 없이는 하기 힘든 일이죠. 그렇겠어요. 그래도 지금 휴가를 낸 상태라서 제가 나올 수가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나오기도 좀 힘들어요. 아시겠지만 교도소는 좀 교통이 불편한 곳에 많이 있는 데가 교대제니까 시간 맞춰서 딱 외출하기가 힘들거든요. 저는 신기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긴 생각해보면 교도소는 24시간 365일 수감자를 감시해야 할 테니 당연히 교대제로 근무하겠죠. 게다가 교도소는 지방 산속에 있는 곳도 많을 테니 그래서 그렇게 체격이 좋으셨구나. 전 들어오시는 것 보고 운동선수이신가 했어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데 일을 할 때 체격이 좋지 않거나 힘이 약하면 좀 위험한 부분이 실제로 있긴 해서요.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하죠. 제가 칭찬하자 그 사람은 굉장히 뿌듯하면서도 수줍은 얼굴로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 얼굴이 마음에 들고 귀여워서 저는 간간히 칭찬을 섞어 말하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했어요. 사실 교도관이란 사실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었죠. 만약 사귀게 된다면 데이트도 그리 자유롭지 않을 거고 결혼한다면 교대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삶의 패턴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사람 자체가 좀 귀여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다우면서도 순수한 데가 있는 타입이었어요. 그렇게 애프터를 거듭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제가 날씬하고 무심해 보이는 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체격도 좋고 훈훈한 남자친구한테 완전히 푹 빠져서 소개로라도 이 사람을 못 만났으면 어쩌나 싶을 만큼 행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였죠.
교도소에서 근무를 하니 당연한 거였지만 사실 근무할 때는 아예 핸드폰조차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게 규칙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수감자들이 워낙 흉흉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항상 긴장한 채로 지켜보아야 하고 기싸움을 해야 해서 무척 피곤하기도 하다고 했어요. 다행히 제가 지금은 서울에 살았지만 그 당시에는 가까운 지방이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1시간 정도만 가면 남자친구가 일하는 곳에 갈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집도 당연히 교도소 근방에 잡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그 근처에서 데이트를 하곤 했답니다. 사실 너무 깡촌이고 아무것도 없는 동네라서 데이트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번화한 곳으로 나가기엔 시간도 아깝고 남자친구도 예쁜 카페나 식당 같은 곳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그냥 집에서 데이트라곤 했죠. 사실 교도관의 근무 환경이 그리 좋질 않더라고요. 전 공무원 중에서도 그렇게나 힘들게 일하는 직렬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4교대로 근무한다고 하는데 심지어 운 나쁘게 걸리면 한 달에 하루 쉴 때도 있다더라고요. 그런 때는 제가 아무리 애 같아도 데이트를 할 시간 자체가 나질 않아서 아예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오빠하고 이렇게 데이트하기 힘들어서야 너 남자친구란 생각도 안 들어. 제가 불평을 하니까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교도관끼리 결혼하면 주말 부부가 많아. 아니 사실 주말 부부가 아니라 거의 한 달 부부라고 해야 말이 맞겠다. 교도관들끼리는 서로 사정을 이해하기는 하는데 교도소끼리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교대제가 스케줄이 딱 맞는 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아, 진짜 힘드시겠네. 그렇지. 그래서 난 같은 교도관하고 결혼 안 하려고 소개받아서 만난 거야. 그래서 자기 만나서 난 좋아, 지금. 아유, 그러셔요? 자긴 안 좋아? 나도 좋아. 좋으니까 이런 데도 만나고 있지. 그럼 우리 결혼할래? 남자친구가 그냥 평범한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전 잠깐 멍해졌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오케이를 하고 싶었지만 사실 남자친구와의 결혼에는 좀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많았죠. 사실 뭐 돈 문제는 아니었고요. 저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지만 그냥 안정적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근무 환경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기 때문에 고민이 되었어요. 제가 고민을 하고 있으려니 남자친구는 픽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튕기지 마. 요즘 공무원이 얼마나 귀한 신랑감인지 알지? 그리고 자기 나 좋아하잖아. 그건 그런데, 아, 너무 시간이 모자란 남자친구라서 말이야. 그건 어쩔 수 없지. 자기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지. 자기 친구만 해도 지금 공시 못 붙은 남자하고 만나면서 데이트 비용 다 대고 있잖아. 우린 시간만 없지. 그런 건 문제 없으니까. 남자친구의 말이 맞기도 했어요. 우리를 소개해준 친구의 남자친구,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친구인 그 사람은 여전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해서 난감해하고 있다더라고요. 그 사람은 서울지방직으로 시험을 보고 있는데 너무 커트라인이 높다고 힘들다고 한다고 친구가 얼마 전에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기도 했어요. 이러다 정말 공시에 떨어지면 나중에 남자친구하고 헤어져야 하나 고민이 든다고요. 그런 면에선 지금 교도관인 남자친구가 정말 안정적이고 귀한 신랑감인 건 맞았어요. 게다가 전 집이 좀 지겨워서 탈출하고 싶었고, 그러려면 결혼이 가장 좋은 길이기도 했어요. 남자친구는 제 이상형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결정했어요. 제가 지금 중소기업 격리로 일한다는 사실을 아는 남자친구는 결혼 후에는 그냥 정리하고 전업주부로 있으라고 했지요. 저야 땡큐였어요. 어차피 저는 일에서 보람을 찾는 사람도 아니었고 지금 직장이 특별히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저 먹고 살 거 보려고 다니는 것뿐이었지. 게다가 부모님이 엄하셔서 백수로 있는 것보다는 어디라도 일하는 것을 좋아하셨거든요. 전업주부로 있으면 좋겠다. 나도 일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싶네.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입을 삐죽거렸어요. 전업주부라고 집에서 노는 거 아니야. 나 열심히 집안일 할 거란 말이야. 교도관 일하느니 집안일 하는 게 훨씬 쉽지. 잠깐 하고 놀면 되잖아. 솔직히 힘들어서 가끔 여자들 부러워. 아, 하지만 교도관 일은 아무나 못하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거긴 한데. 그럼 물론이지 오빠. 오빠는 오빠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내가 돈 벌어다 주면 아껴 써야 해. 내가 언제 과소비하는 거 봤어? 내 월급 170만 원으로도 나 저축 열심히 하던 사람이야. 그래, 믿는다 자기야.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다 좋다고 맞장구 치면서도
그때부터인가 뭔가 못마땅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가정주부라고 사실 다 노는 건 아니잖아요? 전업이라도 아기 낳고 기르고 하면 정말 몸도 망가지고 힘들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남자친구는 전업은 무조건 노는 줄 알더라고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도 깔끔 떨고 요리 열심히 하는 걸 알면서 말이에요. 아, 우리 상견례 하기 전에 우리 집 가서 엄마 좀 뵙자. 아, 어머님, 그래, 뵙는 게 좋겠지? 너무 멀어서 평소엔 못 가지만 그래도 결혼할 사람인데 미리 얼굴은 봐야지. 그건 맞는 말이라서 오빠가 휴가를 내고 시골에 가자는데 저는 토를 달질 않았어요. 오빠와 친구의 남자친구는 동향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곳보다도 더 남쪽으로 내려간 시골이었죠. 오빠의 부모님 중 아버님은 10여 년 전 돌아가셨고 지금은 어머님만 남아서 시골집을 지키고 있다고 하셨어요. 오빠네는 동생 있다 그랬지? 동생 놈 공부를 못해서 여기저기 노가다로 떠돌고 있긴 하지만 아휴, 한심한 놈의 새끼. 남자친구는 혀를 찼어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사고를 치기까지 해서 집에서 나가 몇 년에 한 번씩만 돌아온다고요. 그나마 내가 형이라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나한테도 주먹 휘둘렀을 놈이야. 하여간 예전에 아버지도 좀 우리 때렸던 적이 있었거든. 그거 닮았나 봐. 아휴, 같이 자랄 때 힘들었겠네. 나보다 작았으니까 상관은 없었어. 내가 힘이 더 세기도 하고. 남자친구는 피식 웃었어요. 남자친구네 아버님이 아이들을 때리셨던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남자친구도 그런 성향을 닮진 않았을까 살짝 걱정은 되더라고요. 물론 저하고 사귀면서는 전혀 그런 성향은 보이지 않았지만요. 괜한 걱정이라고 생각했죠. 운전해서 시골로 내려갔는데 남자친구네 집은 정말 자그마한 시골집이었어요. 야트막한 담에 솔직한 말로 하면 좀 초라해 보이는 집이 있지요. 그런 집이었어요. 저희가 차를 마당에 세우는데 집 문이 열리고 자그마하고 깡마른 어르신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주름이 자글자글한 모습이 마치 우리 할머니 뻘 같았지만 남자친구가 무뚝뚝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저 왔어요, 어머니. 아이고, 우리 장남 왔구나. 예비 시어머니였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호들갑을 떨면서 남자친구한테 다가와서 부둥부둥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노골적으로 귀찮아하는 얼굴이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마주 앉다가 저를 소개했어요. 그때 전화로 말했던 결혼할 사람이에요. 어머나, 아유, 도시 아가씨로구나. 어쩜 이렇게 예쁘고 날씬하니? 반갑다, 아가. 시어머니는 넉살 좋게 저한테 말을 붙이면서 인사하셨고 저도 최대한 반갑게 인사를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장남이 왔다면서 신이 나서 빨리 방으로 들어가라 하셨고 저희는 곧장 방에 들어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노란 장판바닥에 쿰쿰한 냄새가 나는 집안. 혼자 사시는 어른이시니 깔끔하게 해놓으실 리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청소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은 냄새가 났어요. 제가 집안 둘러보는 걸 알아챈 남자친구가 민망한 듯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집이 좁지? 아니야, 충분히 넓은데 뭐. 원래 조금 더 넓은 집이었는데 어머니가 혼자 사신다셔서 좁은 곳으로 옮겼어. 동생이 사고친 거 돈도 갚아줘야 했고 해서 다 팔고 여기로 옮긴 거거든. 아, 그랬구나. 어머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좀 꽉 막혀서 말이야. 보다시피 워낙 촌이고 해서 좀 답답하게 살았어. 그러게 어렸을 땐 특히나 좀 그렇긴 했겠다. 그래도 이런 데서 공무원까지 됐으니 나름 개천용이지 안 그래? 진짜 그러네 오빠. 오빠가 자부심 가질만 하다. 사실 9급 교정직 공무원 정도면 개천용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모자란 감이 있었지만 학원은커녕 학교도 먼 이런 곳에서 혼자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남자친구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 말에 맞장구를 쳐줬죠. 실제로도 남자친구는 자신의 위치를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그만큼 자신감도 있었어요. 얘들아, 이것 좀 받아라. 배고프지? 그때 시어머니가 음식이 한가득 차려진 상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너무 무거워 보여서 제가 급히 일어서서 받아들었는데 젊은 제가 휘청할 만큼 많이 차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앉아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음식이 무척 투박했어요. 전도 부치셨는데 너무 크게 부치신 데다가 군데군데 탔고 생선전은 계란물이 묻은 곳도 안 묻은 곳도 있었어요. 오이소박이는 썰질 않아서 너무 커 먹기가 부담스러웠고 고기볶음 역시 그랬죠. 맛있어요, 어머님.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가 애써서 혼자 차려주신 것이니 맛있게 먹으려고 애썼어요.
저희 엄마는 음식을 굉장히 얌전하게 공들여서 해주시는 분이라서 속으로야 저절로 비교되는 걸 어쩔 도리가 없었지만요. 우리가 손님이 오면 이렇게 음식을 잘 차려서 대접하는 집이란다. 원래 바깥 양반 살아계실 때는 아주 번듯한 집이었는데 그 양반 가시고 난 후에 이렇게 가세가 기울었지만은 예,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큰 집에 사셨다고 들었어요. 그래. 앞으로 네가 며느리로 들어오면 손님 접대를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거란다. 알겠니? 순간 좀 불길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오늘 얼굴 처음 뵙고 처음 밥 먹는 며느리한테 앞으로 손님 대접 음식을 네가 하라니 말씀이 너무 앞서 나가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저는 그냥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였죠. 시어머니도 만족스러운 얼굴로 제 앞에 오징어 볶음을 밀어주셨어요. 하지만 오징어 볶음은 너무 맵기만 하고 그렇게 고춧가루를 넣었는데도 비린내가 나서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대충 입에 넣고 씹는 척만 하고 그냥 꿀떡 넘겼어요. 그런데 옆에서 남자친구는 너무 잘 먹더군요. 어쩐 일로 이렇게 음식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 남으면 어쩌려고. 얘는 손님 오시면 내가 항상 이렇게 해드렸잖니. 아이, 뭘 이런 식으로 했대 내가 다 아는데. 그냥 대충 고기 반찬 하나 볶아놓고 끝냈으면서. 남자친구는 무신경한 말투로 어머니한테 퉁박을 주듯이 말하더라고요. 저 어머니가 앞에서 한 대화를 아예 안 들은 것 같았어요. 사실 남자친구는 좀 자기중심적인 데가 있어서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해도 자기랑 말을 나누지 않으면 아예 앞에서 나누는 대화를 못 들을 때가 많았거든요. 어머니는 조금 당황한 것 같았지만 제 눈치를 보면서 그냥 얼버무리시더라고요. 아유, 얘가 진짜 큰 손님들 오셨을 때를 지가 못 봐서 그런다. 어디 사느라고 제대로 나와봤어야지. 부엌에는 전혀 안 오고 손님들 뵐 때도 대충 인사만 하고 들어갔으니까. 아, 그랬군요. 한 그릇 더 먹어라. 음식 맛있지? 이래봬도 내가 동네에서 음식 잘하기로 소문났었어. 이게 잘하는 음식이라니 정말 거짓말로도 맛있다고 못할 음식이라 전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냥 양하고 종류만 많이 해놓은 상이었거든요. 음식 자체도 대충대충이었고 하지만 그런 티를 낼 순 없으니 저는 그냥 웃으면서 고개를 젓고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꾸역꾸역 두 그릇이나 다 먹어치우더군요. 상은 제가 들고 나가서 전부 설거지를 했어요. 그나마 다행히 싱크대는 되어 있어서 앉은 채로 마당에서 설거지라는 불상사는 피할 수 있었죠. 추워지는 시기라서 유난히 차가운 물로 설거지를 하려니 손이 깨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너무 차가워서 따뜻한 물을 틀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면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거 그쪽으로 틀지 마라. 가스비 나간다. 어머니, 하지만 조금만 따뜻한 물을. 안 된다. 못하겠으면 이리 내놔라. 아니 무슨 애가 이래도 약해 빠졌니? 도시 아가씨라고 그래도 이 정도 차가운 물도 못 견디겠어?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제가 할게요. 결국 차가운 물에 제가 설거지를 전부 다 하고 상을 치웠어요. 그러는 동안 희한하게도 시어머니는 전혀 안 도와주고 그냥 뒤에 앉아서 보고 계시더군요. 그냥 손가락으로 반찬통을 저기 있다, 이건 여기 있다 말만 하시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너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면 자주 우리 집에 와서 음식도 하고 치우기도 하고 해야 하니까 알려주는 거다. 한 달에 2번은 올 거 아니니. 예? 순간 귀가 의심되더군요. 아니 저희 집도 지방이었지만 여기는 차로 달려서 3시간을 편도로 와야 하는 곳이었어요. 왕복으로 6시간인데 가뜩이나 쉬는 날 적은 교도관인 남자친구와 살면서 여길 자주 오가라뇨. 어머님 한 달에 2번은 오빠 쉬는 날도 적을 땐 한 달에 하루일 때도 있는데요. 무슨 소리니? 너 혼자서라도 와야지. 날 봉양하면서 살지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혀서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죠. 그냥 어물어물 알았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오는데 머리가 복잡해지더군요. 시어머니는 과일도 가지고 들어와서 저한테 깎으라고 내미셨어요. 식혜를 한 잔씩 따라서 앞에 두고 TV를 켰죠. 이 텔레비전도 얘가 사준 거다. 어쩐지 이 낡은 집에 어울리지 않게 새 것이더군요. 시어머니는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듯이 TV를 어루만지다가 남자친구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 담긴 자부심과 자신감이 대단해서 저는 정말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대단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어려서부터 그리도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더니 공무원이 되었지 뭐냐. 사실 우리 집에서 학원 가기도 어려웠는데 중학교 들어가서도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계속 공부를 잘했단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인지 몰라. 그럼요, 어머님. 정말 그렇죠. 요즘 공무원이 얼마나 인기 직업이고 경쟁률이 치열한데요. 그런 직업을 가졌으니 대단한 거죠. 저는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려고 열심히 맞장구를 쳤어요. 남자친구는 쑥스럽고 부끄러운 것 같았지만 듣기 나쁜 눈치는 아니더라고요.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더 귀엽기도 했어요. 어머님이 자기 아들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게 절대 나쁜 일은 아니죠. 실제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들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잘난 애니? 난 사실 며느리도 공무원이나 좀 잘난 애가 들어올 줄 알았거든. 아, 어머니! 아니, 왜? 내가 탈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를 한다? 어머니, 그만해요. 뭐 사람 앞에서 그런 소리를 굳이 해. 내가 틀린 말 했니? 사실이지 뭘. 중소기업 경리하는 아가씨가 며느리로 들어올 거라는 기대는 안 했지 않았겠니? 아, 네, 그렇죠, 어머니. 저는 조금 씁쓸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뭐 누가 봐도 제 직업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고 저도 잘 알았어요. 어머님이 오늘 처음 만난 저한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솔직히 과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머님 입장에서는 또 속마음 진실되게 꺼내 보이시는 거겠거니 싶더라고요. 작은 회사에서 여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니? 뭐 커피 타고 청소하고 그런 거겠지. 나도 읍내에서 살아봐서 옆집 딸이 그런 데 다녀서 본 적이 있다.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하고는 다르지 않겠니? 뭐 그렇죠. 아우 진짜. 남자친구는 계속 말하는 어머니가 갑갑하다는 듯 고개를 휙 돌리고서 텔레비전 소리만 더 키웠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을 안 멈추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잘났다는 걸 내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그 공부도 너무 잘하고 너무 성실한 애야. 원래 우리가 조금만 더 잘 살아서 뒤를 받쳐줬으면 뭔들 못했을 알겠니? 사실 지금 공무원 됐으니 나중엔 승진하고 잘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긴 하고 안 그래? 그렇죠, 어머님. 사실 9급 교정직 공무원이 아무리 승진이 잘 된다고 한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물론 가뭄에 콩나듯 고위직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 드물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꿈에 부풀어 있는 것 같으셔서 전 그냥 얌전하게 대답하고 말했어요. 뭐 제가 딱히 시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할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널 며느리감으로 데려왔으니까 너도 거기에 좀 걸맞게 우리의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럼요,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마음만으로는 안 돼. 물질적으로 잘해줘야 해. 저는 그 말씀이 정말 그냥 밥 잘해주고 잘 챙겨주라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더니 시어머니는 제가 알아들은 줄 알고 흐뭇하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결혼하게 되면 혼수든 예단이든 집이든 다 잘해올 거라고 믿는다.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똑 부러지는 도시 아가씨니까. 예? 집이요? 그래. 집은 어디다 살 거니? 직장 근처? 아니면 도시에? 시어머니 말씀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버럭했어요. 아, 어머니, 그걸 뭐 벌써 말하고 그래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 좀 하지 말아요. 아이, 내가 간섭하려는 건 아니고. 도시에 잡든 교도소 근방에 잡든 알아서 할 일이에요. 좀 조용히 하세요. TV 소리 안 들려요. 그게 아니라 얘야. 어머니 말소리 때문에 아까부터 계속 텔레비전을 아예 못 보겠잖아. 아, 귀찮아 진짜. 남자친구는 정말 짜증스럽게 말을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좀 놀랐어요. 원래도 남자친구가 조금 자기중심적인 면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짜증스럽게 말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시어머니는 뭔가 항변을 몇 마디 더 하시더니 알겠다 하시면서 입을 다물고서 꾸물거리면서 바느질거리를 꺼내서 바느질을 시작하셨어요. 솔직히 답답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바느질만 하시고 남자친구는 반쯤 들어 누워서 텔레비전에 의미 없는 개그 프로나 보고 있고요. 저도 화면만 멍하니 보는데 정말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분위기가 묘하게 불편했던 시댁 방문이 끝났어요. 저는 올라오는 중에도 생각이 많아졌어요.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저한테 혼수며 예단이며 말씀하신 건 뭐 괜찮아요. 하지만 집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집은 당연히 남자 쪽이 하든가 아니면 돈이 모자라다면 저하고 같이 한다면 몰라도요. 오빠, 어머님이 하신 말씀 어떻게 생각해? 뭘? 나한테 집 해오냐고 하신 거 말이야. 아유, 나이 잡수신 어르신이 하신 말씀 갖고 뭐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그렇지? 오빠가 생각하기에도 말이 안 되지. 야, 나중에 생각해, 나중에. 지금 결혼 절차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아주. 오빠는 별소리를 다 한다면서 그리 심각하게 여기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도 남자친구가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안심은 되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돌아온 지 한 일주일쯤 되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님. 아니, 어떻게 전화를 주셨어요? 예, 너는 왜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안부 전화 한 번을 안 하니? 아, 올라와서 한 번 전화 드렸는데. 그래도 매일은 몰라도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은 안부 전화를 해야지. 그리고 결혼 후에는 당연히 매일 해야 하는 거고. 아이고, 직업도 별로더니 애가 배운 것도 없나 보구나. 네? 그럼 못 쓰는 거야. 너 그러다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 못한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조용하게 약간 비꼬는 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워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결혼도 전에 이틀이나 사흘이나 한 번 전화를 하라니요. 게다가 결혼 후에는 매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한테는 뭐라고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에 남자친구와 만났을 때 다시 한번 말을 했죠.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하셔서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안부 전화하라고 하시던데, 오빠, 아직 결혼도 전인데 너무 과하신 거 아니야? 어머니가? 그래, 며칠 전에 전화 왔었어. 그래서 안부 전화했어? 안 했어. 아니, 내가 아직 그렇게까지 해드릴 땐 아니잖아. 뭐 그거 전화 며칠에 한 통 하는 것 같고 그러냐. 그 정도는 해드려도 되지.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건데 좀 먼저 하면 어떻다고. 그런 게 아니지, 오빠. 그럼 오빠는 우리 집에 전화라도 하든가. 오빠는 아직 우리 엄마 아빠 보러 가지도 않았잖아. 야,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은 상견례 때 뵈면 되지. 뭘 그렇게 급해. 그런 게 어딨어. 나도 먼저 가서 배웠는데. 거기다 어머님은 멀리 계시지만 우리 집은 바로 차로 1시간만 가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그게 그렇게 중요해? 아, 어차피 상견례 얼마 남지도 않았어. 이 정도 되었으면 오빠가 먼저 가자고 해줘야지. 시댁도 그렇게 멀리 다녀왔는데 우리 집은 코앞인데 가자고 하지도 않고 데려다 준 적도 없으면서. 아, 알았어. 알았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 남자친구는 귀찮다는 듯이 말하고서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너무 서럽고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아해서 사실 저희 둘 중에서 더 좋아하는 건 제 쪽이었는데도 순간 마음이 차가워질 정도로요. 그날은 데이트도 안 하고 그렇게 헤어져서 집에 가서는 전 혼자서 밤새 고민을 했어요. 눈물도 좀 났죠.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한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저만큼 절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았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는 또 저한테 안부 전화 안 했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했어요. 뭐 어차피 그런 소리 또 들을 거 알면서 전화를 안 한 거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너 그보다 결혼할 건데, 결혼도 곧 할 건데 상견례도 얼마 안 있으면 할 거라며. 혼수하고 예물은 어쩔 거니? 아, 그건 제가 잘 챙겨볼게요, 어머님. 집은 어떡할 거야, 알아봤어? 집이요? 그래, 지난번에 말했잖니. 결혼 전까지는 네가 집을 해와야지 너희가 신혼살림을 잘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어? 어머님, 제가 집을 해갈 수 있을 만큼 돈이 넉넉하지가 않아서요. 저는 큰 마음 먹고 시어머니한테 항변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수화기 저 너머에서 잠시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화가 나신 듯 비꼬는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태 집 살 돈도 안 모았니? 너 그래가지고 그 커피 타주는 직장 아니면서 저 어떤 사내하고 결혼하려고 그랬어. 어머님, 하지만 그게 요즘 집값도 너무 비싸고 전 월급이 얼마 안 되어서. 그럼 우리 아들더러 지금 집 해오라는 거니? 예, 공무원은 명예가 높은 거지 월급은 높지 않아. 너보다야 많이 받겠다만 네가 이러는 게 아니다. 처지는 결혼이면 네가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지.
어머님, 하지만 집은 오빠하고 저하고 어떻게든 돈을 같이 마련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니? 요즘 세상에 어디 좋은 직업 가진 남자하고 결혼하는데 남자가 집에다가 돈을 대줘? 요즘 다들 같이 준비해요, 어머님. 반반해서 같이 살림 꾸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헛소리 말아라. 그것도 어차피 비슷비슷할 때나 하는 소리지. 어디 커피나 타는 주제에 공무원 남편 얻으면서 집도 안 해주려고 술을 쓰고 있는 거냐? 너 이거 우리 아들도 아는 거야? 어머님, 사실 오빠는 저한테 집에 대한 말은 전혀 안 했어요. 그거야 걔가 마음이 약하니까 그러지. 그리고 당연히 네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다.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니?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한테 뭐라고 비꼬면서 말씀하시곤 끊으셨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시면 제가 맞대결이라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서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이후에 계속 속이 불편하고 죽겠어서 앓다가 남자친구를 다음날 불러내서 만났어요. 오빠, 어머님한테 어떻게 말 좀 해줘. 뭘 말을 해? 어머님, 전화하셔서 또 나한테 혼수하고 집 준비하라고 하셔. 아니, 너무하시잖아. 뭘 너무해 또. 그냥 너가 한 귀로 흘리고 말어. 어떻게 그래. 어머님이 계속 나한테 전화하셔서 완전히 대놓고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너무하셔 정말. 뭘 또 너무해. 너무하기는. 아유. 아니, 사실 어머니 말씀도 맞지 뭐. 결혼 준비 생각하면 슬슬 준비해야 할 것도 있고. 아니, 그걸 나 혼자 준비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문제지. 어떻게 그걸 나 혼자 준비해. 난 시간이 없으니까 너라도 준비해야지. 무슨 소리야. 오빠도 같이 준비해야지. 뭐 어차피 집이나 혼수나 너가 해올 건데 뭐라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남자친구는 웅얼거리면서 집이나 혼수나 결혼에 필요한 비용 같은 것도 제가 많이 될 거 아니냐. 어차피 다들 그렇게 결혼한다 하면서 투덜거리더라고요. 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오빠. 내가 집하고 혼수를 어떻게 다 해가. 아니 다 해오라는 거 아니고 내가 모자란 건 도움을 줄 테니까 중요한 것만 하라는 거지. 나 너무 바쁘잖아. 아, 지금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나보고 다 대라는 거잖아.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사고 혼수까지 해가. 야, 그럼 난 돈 있냐? 공무원 월급 그까짓 거 뭐 얼마나 된다고. 넌 그래도 사기업이라 나보단 많이 벌잖아. 네가 일한 경력도 훨씬 길고 네가 해와야지. 남자친구가 결국 벌컥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순간 눈앞이 핑 돌면서 어지러웠어요. 아니, 결국은 남자친구도 시어머니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체 뭐야? 내가 왜 집까지 해가야게? 나 돈 없어. 야, 여태까지 데이트도 전부 내 돈으로 했잖아. 너가 결혼할 땐 당연히 많이 해와야지. 데이트? 데이트도, 데이트할 때 뭘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세상에, 저희 데이트할 때 돈 정말 안 썼어요. 어차피 남자친구 교도소 근처에서 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돈을 쓸 만한 비싼 가게도 없었고요. 워낙 좁고 조용한 동네라 그냥 계속 남자친구의 좁아터진 집에서만 데이트를 했거든요. 우리가 데이트할 때 무슨 돈을 그렇게 썼어? 말도 안 돼. 돈을 왜 안 써? 집세는 돈 아니야? 너하고 데이트 좀 편하게 하려고 넓은 집으로 옮겼잖아. 아, 원룸에서 투룸으로 옮긴 거 말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건 오빠 사는 집이잖아. 나 혼자였으면 원룸도 충분했어. 그래도 네가 데이트하러 자주 오니까 내가 옮긴 거잖아. 정말 어이가 없어서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제가 원룸으로 갔을 때 오빠가 집이 좁다고 민망해하긴 했었어요. 그러더니 마침 좋은 집을 발견했다면서 투룸으로 갔고 거기도 역시 좁았지만 그래도 좋다고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그게 제가 집으로 데이트를 하러 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야, 너 그래도 공무원하고 결혼하려면 최소한 작은 집 한 채는 해오는 게 정상이야. 네가 뭐 지금 어린 것도 예쁜 것도 아닌데 어디 가서 어떻게 결혼하려고 그래. 그 정도 돈도 없으면. 남자친구는 투덜거리더군요. 저는 정말 말이 안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버렸어요. 속이 정말 미친 듯이 답답하더라고요. 저희 집 부모님이 엄하셔서 집에서 나오고 싶어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남자친구라는 사람과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배는 더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이 세상 무서운 줄 알라고 말씀하셨던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세상에 이상한 사람도 정말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항상 그러셨거든요.
저는 계속 남자친구하고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제가 직장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답답해서 한숨을 쉬다가 그래도 전화를 받았어요. 아직도 저는 남자친구한테서 정을 떼지 못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결혼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근처에 와 있다면서 잠깐 볼 수 있냐고 하셨어요. 전 알겠다고 하고서 뵈러 갔죠. 그 시골에서 올라오셨으니 한번 뵙긴 해야 했으니까요. 어차피 그 귀한 아들 보러 오셨겠죠, 뭐. 시어머니는 제 직장 근처 카페에 앉아 계셨어요. 카페에 자주 와보지 않으셨는지 아주 불편한 기색이시더군요. 제가 앞에 가서 앉으니까 세모꼴로 눈을 뜨고 저를 흘겨보셨어요. 너 이런 데 다니면서 돈 다 쓰는구나? 에이그, 그러니 돈이 없지.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님? 아들 보러 왔다가 걔가 나한테 너 좀 설득해달라고 부탁하더라. 여기 직장 근처라 지금 시간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면서. 어이가 다시 털리더군요. 아니 화해하고 싶으면 본인이 와서 해야지 시어머니를 보내서 설득을 해달라고 하다뇨.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물 한 잔을 마시고서는 본격적으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쥐뿔도 없는 여자애가 격리나 하다가 공무원 남편 맞이하려면 당연히 집 한 채는 해와야 하는 거야. 어? 의사 남편 맞는 애들 열쇠가 3개라잖니. 공무원이 요즘 어디 쉬운 상대냐? 어머님 잠시만요. 아니 내 말 들어라. 어디 어린 것이 버릇없게 끼어들려고 있어. 교도관 남편 맞이하려면 당연히 작아도 집 한 칸은 가져와야지.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예단 두둑히 해서 내밀고 가능하면 시댁에도 집 한 칸 줘야 하는 것이고 말이다. 아유 어쩜 이렇게 애가 예의도 없고 아는 것도 없을까. 시어머니는 정말 따발총처럼 빠르게 내뱉으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정신줄을 놓을 뻔했어요. 그렇죠. 공무원 요즘 인기 좋은 직업이에요. 저도 안정성 높은 남편 만나서 편하게 살고 싶었고 엄하고 숨막히는 집에서도 탈출하고 싶었고요. 제 욕심이었던 건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공무원이 무슨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직업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집을 해오고 시댁에도 집을 줘야 하고 시어머니는 어깨를 딱 펴고 자랑스럽게 앉아 계셨어요. 내가 아들 잘 낳았고 잘 키웠으니 덕을 좀 보고 살아야지. 내가 걔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줄 아니? 걔 공부하는 동안 체력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없는 살림에 닭 삶고 돼지 삶고 저는 정말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한숨이 저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제가 한숨을 쉬니까 시어머니가 더 사납게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어른 앞에서 한숨 쉬었니? 어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예, 저 버르장머리 없어요. 예. 정말 속이 뒤집혀서 이제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원래도 그렇게 상냥하거나 부드러운 성격의 여자는 아니었는데 인내심이 바닥나니까 성질이 나왔어요. 어머님, 아니지. 나 이제 댁의 아들하고 결혼 안 할 거니까 어머님도 아니네. 뭐야? 아줌마네 아들 데리고 꺼져요. 이제 나도 싫어. 뭐라고? 지금 아들 갖고 장사해요? 아, 하긴 댁내 아들도 대놓고 장사하려고 하긴 하더라. 나보고 걔도 집해오라고 하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로 돌변한 태도에 저를 노려보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쫄 제가 아니었죠. 너네 아들 데리고 꺼지라고. 나도 싫다고 이제. 못 알아들어요? 대체 누가 할 소리를... 그래요. 좋네. 결혼 안 하는 거 의사합의 되었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아요. 진짜 징그러워 죽겠으니까. 저는 쏘아붙이고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카페를 나와버렸어요. 시어머니는 허둥대다가 뒤에서 음료를 엎었는지 쨍그랑 소리가 났고 그 뒤로는 제가 문을 닫고 나와서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될 대로 되라 싶어서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정말 징글징글하더라고요. 사귀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생각해보니까 남자친구한테 그나마 남아있던 정까지 뚝 떨어져 버렸어요. 남자친구는 여태까지 당연하다는 듯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자기 정도 스펙이면 저 정도 여자는 언제든지 다시 구할 수 있다는 듯이 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교도관이면 공무원 중에서 일하는 환경도 제일 열악하고 제일 인기 없는 직종 중 하나일 텐데 말이죠. 그 다음날 남자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사실 남자친구는 절 집 앞까지 데려다 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저희 집도 몰라서 찾아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전 머리가 아파서 방에 엎어져 있었기 때문에 올 테면 오라 하고서는 집 주소를 불러주고 끊어버렸어요. 저녁 때쯤 다시 전화가 왔는데 집 앞이라더군요. 저는 머리가 아파서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서 나갔어요. 집 앞에 서 있던 남자친구가 대문에서 나오는 저를 보고 좀 놀라더라고요. 뭐, 왜 놀라? 아니, 대문으로 나오네, 옆문이 아니라? 우리 집인데 내가 왜 옆문으로 나와? 내가 새들어 사는 것도 아니고 미쳤어? 당연히 마음이 꼬여있으니 말도 곱게 안 나갔죠. 사실 저희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제법 괜찮아 보이는 주택이었어요. 위치도 괜찮았고 담 밖에서 보기에는 붉은 벽돌이 아주 부유해 보이는 모양새라고 있었죠. 그런데 뭐 그렇게 감 나가는 집은 아니었고요. 그냥 보기만 그랬어요. 워낙 오래되고 안에 수리할 것도 많아서 사실 비쌀 순 없는 집이었는데 남자친구는 저희 집 겉모습만 보고 순간 무척 뭔가 후회되는 얼굴 하더라고요. 이 돈 밝히는 놈이 우리 집이 이 주택 주인이라는 거 알고서 후회하는구나 감이 딱 오더라고요. 저는 어처구니도 없고 더 이상 떨어질 정도 없는데 정이 또 떨어졌어요. 설마 정말로 파혼할 건 아니지? 왜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나랑 문제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 문제 때문에 파혼하는 거 너무 이상하잖아. 결국 사는 거 우리 둘이라고. 아, 그래서 나한테 집 해오라고 들들 볶는 네 어머니 성화 내버려뒀어? 아니지, 너도 한패였지. 집 한 채 해오라며 집이 어디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니? 그게 아니 너 이렇게 좋은 집 살면 부모님이 해주실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너 우리 집 모를 때도 나한테 집 해오라 그랬잖아. 그거 빚져서라도 해오라는 이야기잖아. 내가 왜 뭘 믿고 너한테 시집을 가니? 결혼하기도 전에 나 벗겨먹으려는 시어머니하고 한술 더 뜨는 남편인데 내가 미쳤니? 그야말로 중소기업 경리라서 그 정도 머리도 안 돌아갈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야. 자기 소리 집어쳐 야. 그리고 공무원 나부랭이 5급 사무관은 되어야 집 바라는 거야. 너 9급 공무원 중에서도 제일 열악한 교도관이야. 그런 게 뭐? 집을 해와? 너 지금 네 직업으로 장사하니? 아니다. 아들로 장사한 건 너네 어머니지. 야, 잘 전해. 그 장사 나한텐 안 먹히니까 다른 여자 찾아보라고. 자기야 진짜 오해야 그건. 동네 나가기만 해도 동사무소에 줄줄이 앉아서 등본 떼주는 게 죄다 9급 공무원이야. 심지어 그 사람들은 교대 근무도 안 하고 교도소처럼 어디 처박혀 있지도 않아. 야, 내가 당장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말만 걸어도 친분 생겨. 어디서 굴러먹다 온 게 교도관이랍시고 집을 해오래. 미쳤어? 제가 한참을 퍼붓자 남자친구는 아예 입도 뻥긋 못한 채 넋이 나가서 서 있더라고요. 그동안 쌓인 게 워낙 많았던지라 저는 정말 숨도 안 쉬고 몇십 분을 퍼부었어요. 그 후 집으로 들어와 창문으로 슬쩍 보니까 남자친구는 멍하니 집 앞에 서 있다가 힘없이 어깨를 늘어뜨리고 사라지더라고요. 그제야 진짜 끝났나 싶어서 저는 한숨 돌렸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남자친구와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저희 집 앞과 회사 근처를 지키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교대 근무라서 나오질 못할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더 자주 보였죠. 그 전날 안 보여서 안심하고 나가려 그러면 시어머니가 근처에 서 있다가 황급히 다가오고 남자친구가 저 멀리서 보고 있다가 어색한 얼굴로 다가오고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그때는 이미 남자친구도 시어머니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달려와서 붙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예,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좋은 집 아가씨인 줄 모르고 내가 그런 거였단다. 아, 그럼 제가 이런 집 안 살았으면 그렇게 행동하신 게 당연한 거였다 이 말씀이시네요, 지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난 우리 아들하고 급이 맞는 며느리를 원했던 거란다. 지금 보니 넌 딱 맞는 아가씨라서 내가 잘못 봤던 것 같구나. 어이없어 진짜. 끝까지 시어머니는 뭐가 잘못되었던 건지 모르시더라고요. 아무리 시골에서 혼자 계셔서 세상 물정에 어두우시다지만 이렇게까지 잘못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 제 호칭에 시어머니가 움찔하시더군요. 댁의 아드님이요. 물론 공무원이 대단히 인기 직업인 건 맞지만 집을 공짜로 받을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건 5급 사무관 얘기고요. 댁의 아드님은 9급 중에서도 교도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눈먼 장사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거기 걸릴 여자 없을 테니까요. 저희 집은 9급 정도는 상대를 안 해서요.
저는 겉으로 보기에만 멀쩡한 저희 집을 턱으로 가리켰어요. 그동안은 제가 그냥 만나줬던 거라서요. 이제 저하고 급이 안 맞는 걸 알았으니까 오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창피하니까요. 그 말에 전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그제서야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것을 깨달았는지 저한테 뭐라 대꾸도 하지 못한 채로 어물거리다가 발길을 돌리시더군요. 다행히도 그 이후로는 남자친구도 시어머니도 주위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속이 시원했지요. 그 후로는 공무원 남잔 그리 탐이 나질 않아서 그냥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제대로 된 일을 맡고 승진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들으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